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설문에서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교사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고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산시청 주차장의 주차난을 취재했습니다. 좁은 주차장의 시설 관리도 제각각으로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지만 대책은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불법 대출을 해주고 연 최대 14,000% 초고금리를 적용해 이자로만 수십억 원을 가르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영세 자영업자였습니다. 부산시가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 등 장기 도시계획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죠. 최근 조사에서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교사는 20%에 불과했고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교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스승다운 스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교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근무 여건이 좋아졌냐는 질문에는 4%만이 동의해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76%의 교사가 업무 과다 및 행정 업무 부담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실 스승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는 스승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행정적인 업무에 치여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스승이라면 학생이 모름지기 나쁜 길로 간다면 우리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이끌어야 되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학생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그런 스승이라면 아동학대 신고로 제일 먼저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승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올해 교육부 추진 과제 가운데 교사들에게 낙제점인 F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이었습니다. 교육 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 통합 추진의 87%, 교권 강화를 통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적극 지원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도입에는 59%의 교사가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수업 방해하는 학생들을 이제 분리한다거나 그다음에 민원 응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지금 제도로서 학교에 내려올 수 있게끔은 돼 있지만 이게 좀 더 법적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학교에는 들어와 살짝 발은 담궜지만 이게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기관장의 책임 하에 이게 책임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제화를 하는 것에 지금 저희 교사노조 연맹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6만 5천여 명의 뜻을 모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수업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학교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대 시스템을 제도화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의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 심각성을 가까운 시청에만 가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 주차는 기본이고 민원인이 이용하는 지상 주차장은 아침 일찍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청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 차량 앞에 주차를 하는 이른바 이중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한 운전자는 차량을 빼는데 다른 차량 4대를 움직입니다. 그중 한 대는 아예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 결국 차주에게 전화를 건 뒤 10여 분이 지나서야 빠져나갑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한 이중주차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내려와야 돼. 아까도 16층에서 오는데 너무 한 번에 안 오거든요. 그래갖고 오래 걸려가지고. 민원인 전용인 지상 주차장도 평일 만차가 다반사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차장이 좁아서입니다. 시청사 지하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1,070대. 민원인 전용 지상 주차장을 합쳐도 1,300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기 등록된 차량은 4천여 대나 됩니다. 공무원 차량이 3천여 대, 관용차만 1,000여 대입니다. 관용차만 주차해도 지하는 이미 만차인 겁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1,600여만 원을 들여 의원 전용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중단한 바 있습니다. 관리도 제각각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부산시청과 의회, 경찰청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주차장 전체 차량 출입과 단속 등은 부산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위치에 따라 시설물의 차이가 납니다. 시청 쪽 조명은 LED 등인데 반해 경찰청은 형광등입니다. CCTV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시청 쪽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건물 관리는 경찰청 쪽은 경찰청 경무에서 그 형광등하고 CCTV는 그쪽으로 관리를 합니다. 시는 지하 주차장의 공무원 주차를 주 3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 주차 차량은 2,500여 대. 부산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시청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급전을 빌려준다는 광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사금융 단속을 벌였는데 연최대 14,000% 이자를 적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영세 자영업자였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대구 중개업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금 다발 수억 원을 압수했고 몸수색도 이어갑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 단속을 벌여 대부 조직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동으로 대부 광고 글을 반복해 올린 뒤 연락해온 1,600여 명의 개인 신용 정보와 가족과 지인 연락처 등을 불법 대부업체에 넘기고 수수료 8,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는 3년간 226억 원가량의 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 24억 원을 챙기는 한편 3,800여 명에게 연최대 13,900%가 넘는 초고금리로 소액을 대출한 뒤 이자만 27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이 20, 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영세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틀 속에서의 대출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급전이라든지 이렇게 무등록 대부업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고율의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또 다른 무등록 업자한테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이 수렁에 그냥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한 대부 조직은 20억 원의 부당 이자를 받아내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집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가족, 지인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인데 계속 또 밀리니까 또 거기서 100만 원을 또 사용증을 쓰게 해서 빌렸는데 그게 한 500만 원이 됐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한 2,400만 원 정도 갚았어요. 그 집에 찾아오고 막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불법 대부 카페를 폐쇄하고 과세 추징과 범죄 수익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장기 도시계획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0년 넘게 고도 제한에 묶인 원도심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추진 등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 일원입니다.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처음 지정된 후 50년 넘게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북항 재개발 등으로 당초 목적이 퇴색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부산시는 원도심 고도지구와 중공업 지역 내 용도 제한 등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를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 관리 전환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장기 도시계획 규제의 주민 구군에서 지속적 해제 건의와 최초 지정 후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장기 도시계획 규제의 합리적인 관리 전환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도모를 도시 활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는 또 역세권 상업지역 내 시가지 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해 희망 더함주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희망 더함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자연녹지 지역과 중공업 지역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용도 변경도 추진합니다. 자연녹지 지역 아파트 중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95곳, 중공업 지역에는 19곳으로 파악됩니다.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도 용적률 완화나 용도 지역 상향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에서 정비하기로 하고 하반기부터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시와 손잡고 부산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포인트는 2자녀 가정에 30만 원을, 3자녀 이상 가정에 50만 원을 각각 연 1회 지급합니다. 포인트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정책자금으로 지급하고 교육비 항목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은 모바일 동백전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4만 명이 넘는 독거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SK브로드밴드가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 120세대에 일주일에 2번씩 도시락을 지원합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갓 지은 흰 쌀밥과 뜨끈한 국물, 5가지 반찬까지 수원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전해질 행복 도시락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와 SK브로드밴드가 마련한 것으로 오는 10월까지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 120세대에 지원합니다. 선정된 가정엔 일주일에 2번씩 총 6,000끼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부터 수원 지역 독거노인들을 도와온 SK브로드밴드는 4년째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결식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SK가 수원시에 발상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수원시에 어떤 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행복 도시락 나눔은 수원 지역 노인 복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도시락 전달을 맡고 있는 복지관들은 일주일에 2번 도시락 배달을 하며 어르신들의 상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예산으로 수원 지역 자활기업이 도시락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보다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저희 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각각의 곳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업하는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와 SK브로드밴드는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힘든 이웃의 상황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청에 알리거나 집배원이 각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초기 상담을 AI가 맡기도 합니다. 위기 가구를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년 전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 이들은 지병과 생활고를 겪어왔지만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제도권 복지의 손길이 닿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찾기 위해 위치 정보 기반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신고하거나 현장을 발견한 이웃이 대신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바로 위기 가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은둔형이고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하면 저도 대상자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살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신고 후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연계돼 AI가 전화를 걸어 초기 상담한 뒤 담당자가 심층 상담과 복지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기 가정 신고 절차와 이후 진행 과정을 단순화한 시스템입니다. 단수, 단전, 사회보험료 체납 등 이래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달에 한 번 정도 명단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현재 갑자기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발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앱을 깔게 되면 주위에서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이달 말까지 북구와 부산 진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6월 말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한편 서구와 사상, 동래, 해운대구에서는 집배원이 고립 가구에 종량제 봉투와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위기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남구는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각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북구보건소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 문제 우선순위 결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방문해 흡연과 음주 등 건강 행태와 신체 활동, 정신건강 등의 182개 문항을 1:1 면접 조사합니다. 태극단은 1942년 일제치하에 대구 공립상업학교 이상호 학생의 주도로 결성된 독립운동단체인데요. 당시 흔하지 않은 학생 항일운동단체인데도 항일운동사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추념식이 열렸는데 그 현장을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했던 1942년 상원고등학교의 전신인 대구공립상업학교 이상호 학생은 이웃 학교 또래 학생들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단체인 태극단을 결성했습니다. 26명의 태극단 단원들과 함께 조국 광복을 위한 항일 투쟁을 준비하던 이상호 단장은 한 단원의 밀고로 대구경찰서 고등계 형사에게 체포됐습니다. 이상호 단장 집에 숨겨진 태극단과 관련된 문서가 발각되면서 1943년 5월 25일 김상길, 서상교 등 9명이 이틀 뒤에는 다른 단원들까지 모두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구공립상업학교 태극단은 해체됐고 이상호 단장을 비롯해 태극단을 이끌었던 이준윤, 이원현, 윤삼용 애국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지 4년 안에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순국했습니다. 이상호 단장이 그 태극단을 준비하는 과정, 또 강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걸 다 혼자 하셨고요. 또 그 전에 1년 전에 또 동생 이상용이의 친구들을 모아서 미리 그 독립운동을 할 준비를. 달서구 상인동에는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2003년 대구공립상업고등학교에서 교명을 바꾼 대구상업고등학교 총동창회가 태극단 26명의 고귀한 뜻을 추앙하고 순국한 애국지사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세운 기념탑입니다. 매년 태극단이 결성된 5월 9일에 이 기념탑 앞에서 대구 상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추념식을 엽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 철이 없을 때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다는 얘기거든요.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죠.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끓어오르는 그 피를
앞으로 점점 홍보를 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은 일제 말 식민 통치기의 유일한 학생 독립운동으로서 결사 동기가 뚜렷하고 행동 강령이 원대해 다른 학생 독립운동보다 체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호, 김상길, 서상교 애국지사가 1963년에 독립장 서훈을 받았는데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장에 해당하는 서훈으로 포상을 변경하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온라인 유통 소비가 늘면서 지역 상권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때 경쟁자였던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가들이 맞손을 잡고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부산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였던 이들이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시장에 맞서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들은 온라인에 뺏긴 고객들을 유인할 특색 있는 판촉 활동에 주력키로 했습니다. 먼저 대형마트는 인근 골목상권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주차장이 없는 식당 등 음식점이 마트 주차 할인권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마트는 또 이들 음식점 등이 필요로 하는 식자재 구입도 돕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목 상인들이 주최하는 상생데이 행사의 홍보 활동도 지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명륜 1번가와 우리 마트에서 이제 협업을 해서 차 없는 거리를 그 옆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저희가 프리마켓을 진행을 해서 명륜 1번가도 알리고 또 마트에 대한 부분도 서로 협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새로운 거를 뭔가를 보여드리고 또 주차장 개방을 해주시니까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우리 명륜 1번가나 마트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마트는 인근의 전통시장 홍보도 지원합니다. 행사 전단지와 점포한 스크린 광고를 통해 전통시장 상가와 상품 그리고 행사 등을 안내하고 마트가 쉬는 날은 전통시장 이용을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마트 야외 행사장에 전통시장의 상품과 먹거리 등을 마트 고객에게 알리는 특설 행사도 추진합니다. 저희는 기업체지만은 또 개인 소상공인들도 있고 다 이런 협약 내용들을 가지고 상생 내용들이 아마 모두가 다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좋은 결과들이 뭐 저희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까지 좀 좋은 모델이 되어서 확장이 되면 부산시 전체도 아마 좋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상인들은 중소상인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 정화 운동에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한때 경쟁자에서 이젠 생존을 위해 동반자로 뭉친 이들의 행보가 지역 상권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